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 지나가고 있네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 오늘의 정답은 경차였습니다. 경차. 한동안 판매량이 많이 줄었었는데 고유가 시대 되면서 다시금 경차를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8234님, 제가 10년 넘게 잘 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차 정답 보내주셨고요. 김선호님, 정답은 경차입니다. 영차. 예, 힘내라 성공예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324님은 아들이 취업을 했는데 경차를 사준다니까 죽어도 싫다네요. 아직 운전도 잘 못하는데. 이게 부모님이 경차 사주시는 것만 해도 이거 감사한 일인데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어떤 마음인지 또 이해도 갑니다.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8052님 경벤입니다. 제가 경차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옆에서 경벤이라고 알려줬어요. 어떡하지? 저기 8052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남편분 주지 말고 혼자 드세요. 한 모금도 주지 마세요. 꼭 혼자 드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증시 상황.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낙폭이 커졌네요. 코스닥은 아까는 강보합이었는데 지금 약보합으로 돌아섰고요. 코스닥은 0.35% 내린 836, 그리고 코스피는 1% 이상 낙폭이 커졌습니다. 1.05% 내린 2469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140.5원, 1140.5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뉴럴링크를 비롯해서 뇌에다가 칩을 심는 시대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주는 더 크게 갑니다. 우주로 가야죠. 우주. 전 세계 우주 산업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난해 우주로 발사된 로켓이 180회.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전 세계 어디선가 로켓이 발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기존에는 정부에서 이걸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우주 항공 경쟁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생활사전 가우스벤처스의 조가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우주 하면은 옛날에는 영화, 만화, 상상 이런 세계였는데 이제는 점점 이게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투자 벤처를 포함해서 투자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AI, 로봇,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사실은 이제 상상의 세계에 있던 것들이 이미 현실로 많이 다가와 있고요. 우주 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가 달에다가 처음으로 발자국을 찍은 그 시점부터 아마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달 착륙도 그렇고 대부분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이런 우주 경쟁을 불지펴 왔다면 지금은 민간이나 기업으로 좀 변화가 되면서 소위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 개발 시작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군사적인 네.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서 개발했던 게 맞고요. 다만 1980년대 이후로 이제 이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이 좀 부담을 느끼면서 민간으로 넘어왔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로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경우도 투자 침체기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우주 항공 분야만큼은 어떤 정책적인 전략 자산으로도 좀 주목을 받으면서 여전히 민간 투자나 벤처 투자도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도 그동안 성장해왔던 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이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좀 IPO를 예측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도 회수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환율 읊어드릴 때 1140원이라고 했나 봐요. 1340원인데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나라 경제를 제가 뒤엎어버릴 뻔했네. 0003님 그리고 8361님 예, 제가 안진수님도 비롯해서 환율을 잘못 이야기한 거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340
1,340.9원입니다. 1,340.9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로켓 이야기, 우주산업 이야기 다시 또 이어가서 볼게요. 앞에서도 군비 경쟁. 이게 처음에는 군사적으로 많이 이거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됐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나라가 역시 미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면서 동시에 우주기술 분야에도 막대한 돈을 여전히 쏟아붓고 있는 선도국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별로 우주 예산을 보면 미국이 지금 총 620억 달러인데 2위인 중국이 12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부터 공군 안에 우주군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창설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도 전략자산의 하나이다라는 걸 이제 공고했고요. 우주군.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주군 예산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는 한 60억 달러였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300억 달러로 이미 꽤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그 R&D 지원 기관도 별도로 좀 만들어졌는데 그 미국 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그 다르파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수년 동안 이 우주 예산 증가세가 심상치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다르파 세부 예산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여전히 우주 항공이고요. 네. 이 다르파가 원래는 그 첨단 과학 기술이라고 하면 뭐든지 개발하기 위해 만든 기관인데 실제로 여기서 뭐 인터넷이나 드론이나 GPS 같은 것들도 그 원천이 되는 기술이 다르파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주 항공에 그만큼 돈을 많이 쏟아부은다는 것은 이런 기술 경쟁 또는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 다른 분야에서 우주 항공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간접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파라는 거는 DARPA,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이름이고요. 또 그 우주항공 산업을 놓고 표현을 할 때 뉴 스페이스, 또 올드 스페이스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기준은 이게 민간 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느냐 아니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인 우주 비행 또 달 착륙이 이제 완료된 시점이 1980년대라고 본다면 네. 사실 그때 이후로는 굳이 우리가 냉전도 이제 끝나가는데 우주 개발에 정부가 정책적인 자금을 더 많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회의감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동안 쏟아부은 돈들 때문에 정부가 재정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왔고요. 또 네. 우주 개발 같은 경우도 이게 정부가 계속 돈을 쏟아부어 맞자 그 수익성이 나기가 어렵다라는 좀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에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업용 우주 개발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뭐 규제를 해소해 준다든지 상업용 발사 서비스를 기존에 나사가 하던 것들을 민간으로 이제 이양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덕분에 1990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에서 개발한 발사체 페가수스라고 하는 이름의 발사체가 생산이 되었고 또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16개 국가들이 참여해서 그 만들어 놓은 우주 정거장인데 그 ISS 프로젝트에도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좀 통로를 뚫어줬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민간에서 개발한 우주 비행까지 성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에 정부 주도 올드 스페이스에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이제 뉴 스페이스로 좀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우주 관련된 뉴스 하면 그냥 다 나사에 따르면 나사가 주어가 다 나사였는데 요즘에는 나사보다 스페이스X라는 그 주어가 더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렇게 되면서 가장 크게 생긴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자금을 넣는다는 것은 이제 당장의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국가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금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네. 결국 민간으로 넘어오려면 또 기업이 뛰어들려면 내가 이게 수익이 나나 돈을 벌 수 있냐는 것들이 입증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2008년도 스페이스X의 등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민간 개발 그 액체 연료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정부가 쏟아부었던 로켓 대비했을 때 비용 절감이 좀 시작이 됐고요. 당시에 스페이스X가 발사시켰던 게 펠컨헵이라고 하는 이름의 발사체인데 그게 키로당 발사 비용이 한 $1,400 정도가 됐는데요. $1,400요? 네. 그러니까 키로당 $1,400입니다. 이게 195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발사했던 벵가드라고 하는 이름의 그 발사체 대비해서 한 1000분의 1 정도의 가격이고요. 우와.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도 한 10분의 1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주 항공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결국 무엇인가를 쏘아 올리는 게 시작인데 그 발사체 비용이 낮아질수록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주 산업이 활성화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정부 정책 지원도 물론 있고 동시에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좀 산업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장한 그 트렌드가 있었고 최근에 글로벌 컨설팅 펌들의 분석을 보면 이제는 우주 산업의 한 75% 정도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과 벤처 기업들이 개화시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X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깊이 있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전에 우주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방대하잖아요. 체계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우주 산업 안에 있는지 먼저 좀 뜯어볼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공간으로 보시면 일단 지구라고 하는 그 지상이 있고요. 그러면 네. 지상에서 우주와 통신하기 위한 뭐 통신 장비나 인프라 같은 게 깔려야 될 거고요. 네. 또 우주로 올라가기 위한 발사체들, 그게 뭐 발사체일 수도 있고 로켓일 수도 있고 또는 위성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쏘아 올리는 비즈니스. 그리고 공중에 들어가서는 어떤 위성을 돌린다든지 또는 우주 비행이나 관광이나 우주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들도 우주 공간의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딥스페이스라고 해서 훨씬 더 나아가면 달이나 화성이나 어떤 소행성까지 도달하는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주 산업이라고 본다면 그 쏘아 올리는 발사체 산업 그리고 쏘아 올리는 그 발사체에 탑재시키는 이제 위성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위성에서 오는 데이터를 활용한 위성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지상 장비 서비스들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 중에서 특히나 많이 각광받는 좀 돈이 몰리는 산업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발사체 제작과 서비스 그리고 위성 제작과 서비스를 좀 비용 절감시키면서 효율화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발사체나 위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도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위성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보통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저해상도였던 어떤 위성 영상이나 이미지도 고해상도로 많이 그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국방이라든지 기후나 재난 그 뭐 탄소 배출 쪽에 쓰였던 이런 그 위성 영상이나 이미지가 이제는 부동산이라든지 원자재 파악에도 쓰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의 주차장에 차량 대수가 뭐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는가를 분석해서 특정한 그 프랜차이즈 그 쇼핑몰 기업의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을 추정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각 그 글로벌 거점마다 있는 원유 저장 탱크에 어느 정도로 원유가 차 있냐를 분석해서 그러면 우리가 재고 파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위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국방이나 기후에서 더 벗어나서 이제는 위성 영상 이미지 데이터 활용 산업이 커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미국에서도 그 주식 투자하는 기관에서 월마트 주차장을 위성 사진으로 찍어서 저기 실적이 늘어나겠다. 줄어들겠다. 차들이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그걸 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역시 돈이 움직이는 분야에서 그걸 또 빠르게 또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 기업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 여기는 이제 그냥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과언이 아닐까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창업한 게 2002년도 이제 21년 정도 지났는데 네. 이제는 그냥 완벽하게 미국 최대이자 상업용에서는 1위인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로켓을 재사용해서 발사하는 걸 성공을 했고요. 이제 재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숙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위성통신 서비스까지 출시를 하면서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통신 서비스가 이미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위성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위성 통신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발사체도 직접 만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공급 사설을 이미 좀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6월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걸 보면 최근에 거래되는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한 196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우주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 하면은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켓 재사용 로켓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상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로켓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자기가 우주에서 일을 마치고 2단 3단 로켓 쏴주고 다시 돌아와서 수직으로 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자율주행차나 자동차 혼자 그 주차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데 로켓이 자기가 돌아와서 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봐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역시 그걸 빼놓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가 우주 항공 산업의 첫 번째 관문이다 보니까 네. 그 발사체에서 우리가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하냐가 가장 큰 비즈니스의 숙제였던 거고요. 돈이 거기서 제일 많이 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이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기 전에는 모든 발사 플랫폼이 1회 사용이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발사하고 나면 다시 발사를 하기까지 간격도 좀 많이 길었고 경제성도 좀 떨어졌던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펠컨앱이라고 하는 그 로켓 발사체의 재사용에 성공을 하면서 스페이스X가 이 우주항공 산업을 좀 바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펠컨 헤비가 1kg당 발사 비용이 $1,400 정도 됐는데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타쉽 같은 경우는 발사 비용이 키로당 한 $1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와. 그러면은 또 얼마나 많이 경제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보도를 보니까 2022년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사된 로켓 발사 중에 66%가 스페이스X의 로켓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미국 전역의 발사 중에서는 88% 정도로 점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주 발사체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독점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가격이 킬로그램당 $10에 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위성 같은 거 쏴서 올리는데도 정말로 나중에는 한 1,200만 원으로도 소형 위성을 쏴서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별보다 위성이 많아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 뭐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위성이 너무 많이 쏘아 올려서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발사체 가격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걸 재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품도 싸게 만들 수 있다면서요. 이제 스페이스X가 하는 건 아니고요. 나스닥에 상장을 해 있는 로켓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주항공 이제 기업인데, 여기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재사용하는 로켓을 만들고 있고요. 로켓랩이라는 회사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2021년도에 스펙 상장으로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2017년도에 3D 프린팅으로 만든 엔진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 물론 당시에는 우주에 도달하는 건 성공했지만 이제 계획했던 위성 궤도에는 안착을 못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그 엔진을 경량화시키는데 탄소 섬유를 가지고 3D 프린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볍고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엔진이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상용화될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팔콘과 대비했을 때 한 $1,000 정도 더 싸게 발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보다 우리는 더 싸게 로켓을 쏘겠다. 그 경쟁이 상당하네요. 근데 이 발사체 경쟁뿐만이 아니라 위성 통신망을 더 많이
쏘고 더 많이 뿌리려는 그런 경쟁도 뜨겁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망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미 전 세계 50개국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궤도에 올라가 있는 위성통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궤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저궤도가 중요한 이유가 쏘아 올리기 편리한 것도 있고요. 또 소형 위성으로 도달하기 쉬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떤 지리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유선통신 인프라가 없는 국가들에는 아주 빠르게 그 광통신에 해당하는 그런 통신 서비스를 그 진행해 줄 수 있는 이제 거점이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타링크는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일부 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또는 오지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런 통신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그 스페이스X가 발표를 한 걸 보면 스타링크 전 세계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그 휴대전화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가정집이나 자동차나 캠핑카 같은 것들에 스타링크의 안테나를 장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안테나 장착하는데 보증금이 한 $99 그리고 뭐 하드웨어랑 월 이용료까지 포함하면 대충 한 $1,000 미만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이고요. 그 실적을 보니까 올해 1분기 매출만 한 $15억 그리고 순이익도 내면서 스타링크는 출시된 지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아, 스타링크가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네, 올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와,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수익 사업이 되는 건데 그 별자리 관측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어떤 게 별이고 어떤 게 위성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그 정도로 많이 쏘아 올렸다라고 하던데 앞에서도 우주 쓰레기가 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 우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한 스타트업이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즈니스를 출시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만큼 벤처 기업이 뛰어든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있고 그만큼 쓰레기가 많다라는 반증이긴 합니다. 사실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위성을 보통 한 저궤도 지상으로부터 550km 정도 상공에다가 쏘아 올리는데 스타링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저 소형 위성이 수명을 다하면 역시 발사체를 회수하는 것처럼 회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성이 그 수명을 다할 경우에는 스스로 궤도를 조금 바꿔서 대기권으로 들어오고 대기권에서 자동으로 연소가 되면서 소멸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툭 밀어서 떨어뜨려서 불타서 없어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네요. 위성통신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타링크 여기는 일론 머스크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인공지능이 됐든 거기나 다 이제 맥이 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링크 같은 이런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소위 얘기할 때 이제 6G 시장에서도 필요한 분야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실 어떤 그 위성통신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백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척추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데 여기도 이미 스타링크의 위성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위성 사업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스타링크 RV라고 해서 이 스타링크의 위성통신망에 탑재되어 있는 캠핑카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 네트워크와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합쳐서 뭐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트랙터나 그 캠핑카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선박이라든지 도시명 그 우주항공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UAM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 상황에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상통신망을 파괴시킨 다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의 지원을 받아서 통신망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뻗쳐나갈지 그 사업의 어떤 그 지평선은 좀 거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하. 우주, 지상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인간의 뇌까지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사업을 또 구상을 다 하고 있고 그게 또 하나하나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주 여행 분야에서 지난해에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우주 여행을 시작을 했고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여기도 버진 갤럭틱 비행기 위에다가 발사체를 실어가지고 공중에서 발사를 하는 특이한 모습이었는데 이 두 회사는 지금 어때요?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가 미국 정부가 민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줄 때 그 스페이스X와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많이 받아서 창업된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네.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을 가지고서 수직 상승하는 10분짜리 여행을 출시를 했는데 6번 정도 시범 비행을 했고, 다만 작년에 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올해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그 로켓 여행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괴짜 억만장자라고 부르죠. 네. 리차드 브랜슨이 설립을 한 회사인데, 올해 6월과 8월에 이미 그 첫 상업 우주 여행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조종사 2명을 포함해서 각각 6명이 탑승을 하고 한 네. 12명을 쏘아 올린 거고요. 100km 상공까지 올라가고 3, 4분 동안 무중력 체험을 한 뒤에 내려오는 이제 코스이고, 이제 9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올해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파산 신청을 했지만 상업 우주 여행은 계속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으나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고금리 상황에 재무적으로 좀 어려워졌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히 달나라 간다는 사람도 있죠. 가수 빅뱅으로 유명했던 탑 씨도 그거 뭐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한번 우주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돈인데. 버진 갤럭틱이 얼마나 듭니까? 올해 2번 했을 때 그 90분짜리 우주비행선 그 관광 코스가 현재 가격으로는 45만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한 5억 후반대에서 6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게 2022년도 2월까지 구매했으면 좀 선 할인이 있습니다. 25만 네. 달러였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대기 인원이 한 800명 정도가 기다리다고 하니까 단순히 돈만 있다고 가능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좀 더 저렴한 관광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미국 스타트업은 이제 거대 풍선을 달고서 올라가는 여행인데, 이게 6시간 코스에 우리 돈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또 다른 프랑스 회사도 1억 7천만 원짜리 우주 관광 상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물론 발사체가 무엇이냐, 몇 분간 머무느냐, 뭐 로켓이냐, 비행기냐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바뀌긴 합니다. 그렇죠. 고도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진짜 우주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냥 눈으로 잠깐 경치만 보고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뭐 비판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수억 원씩 내고 타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스페이스X만큼 발전할 만한 기업이 보일까요? 민간 기업들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대를 보통 기점으로 정부 주도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국가 기관들의 어떤 정책적인 자금 여력에 대비해서 민간의 개발은 좀 늦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한국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형 위성의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타링크처럼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기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초소형 위성을 중심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발사체 분야에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노스페이스나 페리지 항공우주 같은 곳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데이터나 지상국 서비스에서는 컨택 같은 회사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상장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한 곳입니다. 아하,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중에서도 국가적으로나 조금 가장 신경 써서 육성을 하려 하는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그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진행하고 있는 그 소형 위성 발사체 분야이긴 한데요. 소형 위성. 네, 사실 이런 소형 위성이 그 동안에는 한 번에 수십 기를 한꺼번에 발사하는 방식을 보통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형 위성에다가 소형을 여러 개 실어서 보내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한 번 혹시 실패하면 이제 한꺼번에 여러 대가 파손되는 위험이 다 잃어버리는. 있었고요. 네. 그리고 위성마다 최적화된 궤도가 있을 텐데 이제 맞춤형 발사가 어렵다라는 게 좀 한계였었던 편이고요. 이 이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했고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서 소형 엔진의 그 소형 위성에 최적화된 엔진을 개발하고 쏘아 올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상황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노스페이스 뭐 이런 데들도 있는 거고 여기도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조금 상용화라고 볼 수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까요? 올해 3월에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준궤도에 올리는 시험 발사는 성공을 했고요. 상업적인 발사는 내년 말에 하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스페이스X와 유사하게 로켓을 회수해서 재발사하는 그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추력으로는 한 1톤급, 3톤급, 5톤급 이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개발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월에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 상업 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발사 자체는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또 대륙별로 발사장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한데 브라질에 이어서 뭐 호주 같은 경우도 좀 확보를 하면서 상용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회사 이름이? 그곳이 이제 이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항공우주 스타트업들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도 뭐 투자금이 많이 또 필요할 테니까 자금 조달도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나중에 상장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역시 가격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점점 더 싸게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주 발사체 기업들이. 우리 그 스타트업들은 좀 어떨까요, 상황이? 앞서 이야기한 이노스페이스가 지금 그 보도된 자료로는 키로당 발사 비용이 우리 돈 한 3,700만 원 정도이거든요. 네, 3,700만 원 정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로켓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발사체를 이제 재사용하는 기술까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상장을 앞두고 프리-IPO 투자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충 알려진 기업 가치가 한 2천억 원 전후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기업 가치가. 예, 또 비슷하게 소형 위성을 발사하고 있는 이 페리즈 항공우주라고 하는 스타트업도 역시나 IPO 단계에 올라서면 서 발사체 기업들도 이제는 좀 상장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꽤 많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컨텍이라는 회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스타트업들도 좀 살펴주시죠. 컨텍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좀 먼저 설립이 됐고요. 네. 여기는 지상국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그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송수신하고 위성 영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종의 전처리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그중에 절반 이상이 지상국 서비스이긴 합니다. 결국 위성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가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국방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또는 그 경제 예측에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이 컨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런 발사된 위성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지상 안테나가 잘 그 수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처리해주는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송수신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또 위성에서 오는 그 데이터가 정말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들어오느냐, 이거를 어떻게 또 가공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 아니라 방사선도 있고 전자기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해 물질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수신했던 위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왜곡이나 노이즈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컨텍 같은 전처리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방사선이나 전자기파에 좀 그 왜곡된 그 데이터들을 가공을 하는 거고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가공을 해서 뭐 도시 데이터에 쓴다든지 뭐 수역이라든지 항만 관리하는 데 쓴다든지 재난재해 분석에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유사하게 미국의 뭐 스페이스 노우 같은 회사들도 위성 영상 데이터에 AI 기술 또는 딥러닝 기술을 접목을 해서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하. 우리나라 그 민간 스타트업들, 우주 산업을 하는 민간 기업들, 여기를 또 창업한 사람들도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뭐 억만장자가 딱 나와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는 아닐 것 같고요. 언젠가 뭐 또 재창업아 좋은 창업자들이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라고 하는 국제기관에서 추진기관 연구개발을 했던 창업자이고요. 네. 컨텍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는 나로호를 개발했던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출신입니다. 모두 이제 대부분 현업에서 뭐 10여 년 이상 연구개발을 했던 인력들이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다른 R&D 분야보다 유난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업을 뛰어본 그 연구자나 이제 기술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국제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 개발을 오랫동안 했던 인력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연구 개발 인력 비중도 다른 뭐 R&D 회사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 기술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필요한데 사실 뭐 우리 정부 예산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처럼 이런 민간 기업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투자금도 좀 많이 들어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도 한번 볼까요? 뭐 미국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국하고 많이 경쟁을 했던 옛 소련. 지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기술 수준이라든지 여기도 상업화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우주항공 예산으로 치면 글로벌 한 4위, 5위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30억 달러 정도 쏟아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인공위성을 가장 먼저 쏘아 올렸던 국가이지만 2000년대 이후로 냉전 시기가 끝나면서 민간 이양 이후 조금 열기가 작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스콜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네. 우주, 에너지, 핵기술 같은 키워드로 이제 기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제기관 자료들을 보면 우주항공 연구가 줄었긴 했지만 여전히 100개 이상의 우주항공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인력 또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뭐 한풀 꺾이긴 했지만 이제 우주항공 선두주자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기초기술을 비롯해서 저력이 있는 러시아 상황인 거고요. 또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산업에서 다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은 최근에 보니까 달 탐사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그 우주항공 예산이 한 120억 달러 정도로 2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이미 위성 산업단지를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대 정도의 위성을 생산하고 쏘아 올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중국 내부에 있는 우주항공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한 140여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사실 2010년대 후반부터 지방 정부가 이런 인프라들을 유치하는 데 많이 홍보를 하기도 했고 또 중국 안에 있는 큰 캐피탈 자금들이 우주항공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최근 같은 경우도 뭐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들 중에 뭐 갤럭틱 에너지라고 하는 곳들도 등장해 있고 또 심지어 고객이 주문을 하면 6개월 안에 위성을 제작해서 발사까지 해주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T 같은 스타트업들도 등장을 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버진 갤럭틱 같은 데도 파산보호를 신청할 정도고 고금리 시절이 되면서 투자금 유치에 좀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20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긍정적인 시그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가 올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스타링크가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국내에 있는 우주항공 스타트업들 이제 소위 1세대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상장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또 다시 한번 우주항공 뭐 테마라든지 이런 벤처 투자 쪽에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발사 비용을 줄여가야 되고 또 사업성을 확보하는 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정책적인 자금이 들어갈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의 자생력을 갖는 게 중요하겠고 시장 자체는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이 2040년까지 한 1조 달러까지 지금의 뭐 3-4배 이상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전망세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장하는 산업. 다만 그 사이에
여러 좀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옥석가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관련 기업들 주가도 많이 등락이 심하기도 하고요. 그걸 또 투자자로서 또 아니면 이제 산업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장기적으로 보고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야, 오늘도 깊이 있게 들어봤습니다. 예, 조가연 이사와 함께 우리 우주까지 다녀왔고요. 가우스벤처스 조가연 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오늘 서울 도심에서 개최됩니다. KBS 1TV는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시가행진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9.7로 한 달 전보다 3.4포인트 내려가 낙관적 전망에서 비관적 전망으로 돌아섰습니다. 법정 한도를 넘어 쪼개기 환전을 하거나 무등록 영업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환전 영업소 10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 꼼꼼히 저희가 모아서 추가 취재도 해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추석 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네. 김성진님, 보통 방송에서 연봉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금액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그리고 연봉 1억이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하고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세전이 맞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그룹 온세 양경섭 세무사에게 답을 들어봤습니다. 네. 퇴직금을 별도로 하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부양가족은 없는 1인 기준으로 합니다. 또 연봉에는 비과세도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나 10대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하고 순수한 1억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은 8,525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등을 빼는데 본인 남자 기준으로 합니다. 150만 원의 공제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 이런 공제들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150만 원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8,375만 원이 나오고요.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계산합니다.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틀리는 거고요. 24%의 세율 구간인 거고 누진공제 576만 원을 해주면 산출세액이 1,434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 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빼주면 1,371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냅니다. 더하면 1,508만 1,000원의 납부세액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부양가족이나 아니면 보험료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부담액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들으셨듯이 상당히 계산법이 복잡합니다. 그러네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임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네. 사람마다 똑같은 소득이 있어도 세금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도 들어보죠. 네, 3361님. 맘카페에서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걸 꾸준히 파는 분들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아하. 이 부분도 양경섭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어서 판다고 한다면 곡물 및 기타 식량에 들어간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 그 외라면 수익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면 과세다. 결국은 소득세를 내는 거죠. 자, 이 곡물 및 기타 식량이라 하면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고구마, 메밀, 옥수수, 콩, 녹두가 있고요. 이제 자녀가 대신 팔아준다. 그러면 금액이 작다면 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진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결국은 도소매가 되는 거고 그 면세 농산물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안 되고 소득세도 결국은 내가 파는 금액과 아버지한테 주는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소득세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꾸준히 판매하고 판매하는 금액이 크다면 사업자 등록도 하고 신고는 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전훈주님, 미성년 자녀 각자에게 2천만 원을 증여 시 세금은 없는 건가요? 하셨고요. 이 부분은 116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증여는 받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증여를 받은 것이 없다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자녀 각각에게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당 2천만 원. 네. 성년인 자녀에게는 전체 5천만 원.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 이상 증여해도 됩니다.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다라는 네. 거고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까지는 10%. 네. 5억 원 이하까지는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이런 식으로 이제 누진적으로 가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퀴즈 정답이 오피스텔이었는데요. 6950님, 요즘은 청년들이 신혼집을 오피스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장단점을 알고 싶네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피스텔은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다른 뭐 가구라든지 집기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다 보니까 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조금 더 깔끔하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 편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단점도 있죠. 일단 관리비가 엄청 비쌉니다. 관리비가. 그래서 그게 월세의 일부 아니냐 이런 네. 비판들도 높은 거고요. 또 하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잘 알아보셔야 네. 될 텐데 일반 임대사업자로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업자라고 하면은 네. 사무실 상가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를 오피스텔을 매입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황금성이 좀 좋지 않습니다. 매매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들어볼까요? 네, 이어서 6595님,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나 마찬가지인데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받을 때 오피스텔은 왜 제외되나요? 하셨는데요. 네. 이 내용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뭐 1가구 2주택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네. 이것은 세금 규정이고요. 정부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오피스텔 구입 자금 대출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하고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고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 2.6에서 3.1%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1599-0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이라는 은행 상품이 따로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담보대출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따로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혜진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222님 오늘도 유익한 방송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좀 비도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밖에서 다니실 때 또 특히나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국군의 날 행사 또 도심에서 있으니까 교통에도 좀 가급적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